안녕하십니까. 살림하는 남자 김정호입니다. 자, 16차 시가 조금 어려운 시간이에요. 지금 지속가능한 살림 경영 부분이 사실 약간 까다로운 부분이죠. 근데 여기 이제 보시면 사실 그 우리가 국가 정책을 결정하면서 원칙이 있어야 되는 거죠. 근데 우리가 이제 그 숲이 그 환경 정책의 중심이 돼야 돼요. 그러니까 숲을 잘 가꾸면 환경이 보존되고 우리가 그 숲을 어떤 유형으로 이렇게 하느냐에 따라서 우리가 토지를 개발하고 우리 주변을 활용함에 있어서 우리 주변의 자원을 활용함에 있어서 이 숲이 지속 가능한 개발이 될지 아닐지를 결정할 수 있어요. 이 얘기는 뭐냐면 숲을 잘 보존하면 숲을 잘 운영을 하게 되면 여기서 자원도 획득하고 인류도 지구 위에서 영구하게 서스테이너블하게 이렇게 이제 살아갈 수 있는 거죠. 근데 이거를 그 숲을 해치는 방향으로 환경 개발을 하고 이렇게 되면 이 지속 가능하지 않은 지구를 사용하는 방법이 되겠죠. 그러면 우리 후손들이 이 지구상에서 살 수 없을 거고요. 결국 후손이 우리 후손들이 우리보다 더 많은 환경 자원, 숲이라는 자원을 숲이라는 환경 자원을 잘 사용할 수 있게 관리를 해야 돼요. 그래서 지속 가능한 개발의 개념에는 후손들이 사용할 수 있는 권리가 당연히 포함이 돼 있죠. 그래서 이런 단어들은요, 지속 가능한 개발 이렇게 얘기하면 우리가 빼놓고 있는 게 뭐냐면 뭘 빼놨냐면 서스테이너블만 얘기를 하고 발음이 구리니까 이해하세요. 그 냄새가 나더라도 할 수 없어요. 여기 environmentally 환경적으로 사운드 건전하고 대선에 나온 모 후보의 부인께서 논문에다가 사운드를 이상하게 해석을 하셨다고 건전한의 뜻을 몰라서 아니면 뭐 번역기를 통했는데 검증을 못해서 사람이 실수가 있습니다. 근데 그런 것까지 다 일일이 다 들춰지는 게 참 그 사소한 실수까지도 용서가 안 되는 게 뭐냐면 이 정치판인 것 같아요. 참 그래서 그 정치를 하시는 분들은 어떻게 보면 굉장한 자기 희생을 하는 거죠, 그죠? 뭐 어느 후보는 뭐 그렇습니다. 좌우간 뭐 이런 얘기는 오래 할 게 아니고 자 지속 가능한 개발에 숨겨져 있는 것 환경적으로 건전한 environmentally sound 그리고 and sustainable development 이게 지속 가능한 개발의 원문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인류의 과제예요. 우리가 이 생태계가 이제 자원이 고갈되는 형태로 쓰게 되면 오염들이 나오게 되죠. 소비하는 과정, 생산하는 과정, 공급하는 과정에서. 근데 대체 가능한 자원이나 이런 것들을 우리 생태계를 보존하는 방향으로 숲을 파괴하는 방향이 아닌 숲을 보존하는 방향으로 생태계, 수생태계, 숲생태계, 그죠? 산림생태계 중요한 게 뭐예요? 산림생태계가 자, 우리 수생태계는 우리가 주로 사는 공간은 아니죠. 결국은 산림생태계가 잘 보존되는 방향으로 이런 원료를 공급하고 자원을 소비하고 생산하고 공급하면 오염이 오히려 처리되는 방향으로 이렇게 되는 게 뭐예요? 지속 가능한 경제와 사회의 구조라는 거죠. 그래서 이 국제적으로만 노력해야 되나요? 아니에요. 국가적으로도 노력해야 돼요. 이런 국제적인 노력들이 이런 Our Common Future 1987년도 그다음에 1968년도 그 이전에도 그 성장의 한계 2차 산업의 이제 한계를 얘기하는 거죠. 뭐 2000년의 지구 뭐 이런 데서 이런 보고서들이 이 2차 산업이 불러온 환경 문제의 심각성 지금까지 심각한가요? 예. 중국이 공장을 돌리고 나면 우리는 오염에 시달리고 중국이 안 돌리면 우리가 오염에 좀 덜 시달려요. 대신 물건값이 비싸져요. 뭐 수소수 공급도 안 돼, 요소수 공급도 안 되고
각종 미량 요소나 이런 것들도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런 차원들은 잘 우리가 왜 필요한지를 이해하고 공부를 하시잖아요. 눈에 선명하게 보여요. 그래서 시험상으로는 사실 제가 이렇게 중요한 문장들을 골라놓고 또 아젠다 21, 의제 21이 어떤 건지 리우 선택 7원칙에 있는 공동의 차별화된 책임 이런 것들에 대한 단어에 대한 이해들이 필요로 하다는 거예요. 공동이 뭐예요? 선진국과 후진국 모두 책임이 있다는 거고 차별화된 책임은 뭐예요? 선진국 디벨롭트 컨트리 많이 개발된 나라들은 이산화탄소 배출량이 많다는 거예요. 거기에 대해서 많은 책임을 져야 되고 개도국 디벨로핑 컨트리는 조금 책임이 덜하다. 이렇게 되는 거죠. 환경 오염에 대한 책임, 지구의 오염에 대한 책임이 다 다르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공동의 차별화된 책임이 이런 건가요? 아니죠. 공동이 들어갔죠. 그럼 이런 것들은 답을 확인하는 게 이렇게 여기도 이런 문장들을 다 이해하고 나면 쉬워집니다. 근데 이거를 왜 필요한지도 모르고 시험을 위해서 단순히 암기만 하면 제가 여태껏 암기를 강조했죠. 근데 일단 내가 의식적인 목표, 정치적인 목표, 정책적인 목표를 내가 먼저 이해를 하고 나한테 도덕적인 책임이 어떤 게 있나? 내 후손들까지 아니면 우리랑 같이 지구를 사용하고 있는 동물, 식물들까지 어떤 분들은 동물을 죽인다고 잔인하게 죽인다고 막 뭐라고 그러시는 분들이 있죠. 근데 그분들이 가로수는 함부로 다뤄요. 식물은 생명이 아닌가요? 동물을 먹지 말자고 하는 분들이 계세요. 불쌍하다고. 그럼 식물을 먹어도 되나요? 자, 굶어 죽읍시다. 의견의 차이인 거예요. 의견의 차이. 그래서 어느 걸 목적으로 둘 거냐에 따라 차이가 나요. 그러니까 그거 내가 생각하는 거 그게 다가 아니라는 거예요. 자, 여기 보시면 INDCS 이게 뭐예요? Intended Nationally Determined Contribution이에요. 그러면 이 단어들을 내가 외워야 될까요? 외워야 돼요. 외워야 돼요. BAU는요. Business as Usual. IPCC는 Intergovernmental Panel on Climate Change. 자, 그러면 제가 이거를 기술사 공부하면서 저는 외웠어요. 공무원 뭐 이렇게 교재 만들고 뭐 문제풀이한 거는 어쩌다 보니까 이렇게 하게 됐는데 사실 저는 뭐 제가 박사님도 아니고 학식도 높지 않아요. 근데 이미 기술사 공부할 때 이런 개념들을 단어들을 다 외워놓고 주축이 되는 그런 어떤 우리가 가져야 될 도덕성, 윤리 이런 것들에 대한 개념을 미리 잡았기 때문에 이런 단어들까지 다 외웠어요. 외우고 나면 이해가 돼요. 근데 이것들을 이해를 외우지 않고 단순히 INDCS 자, 국가별로 이제 기후 변화에 내가 얼마 정도 기여할 거야. 그럼 내가 목표치 제출하는 거야. 이런 식으로 이해를 하면 공부가 어려워지죠. 이렇게 공부하면 어렵습니다. 특히 여기 이 단어는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내가 이해해야 할 또는 내가 어떤 식으로 생각해 자연 우리가 숲 생태계를 어떻게 생각하는지에 대한 그런 그 태도를 결정하고 그렇게 공부를 하시면 조금 쉬워집니다. 그래서 침묵의 봄 많이 언급을 하지만 원문 한번 안 읽어본 사람이 우리 시험 목적이라면 읽어보지 마세요. 여기까지는 아니에요. 다만 살충제와 농약이 환경에 끼치는 피해를 서술한 책이다. 읽어보시면 지금 세대에서는 이해가 안 돼요. 근데 과거에 농약의 폐해를 많이 겪고 그거를 인지하고 있었던 세대들한테는 이분 때문에 농약을 들쓰게 됐구나. 이걸 이해하게 됐으니까 이 책이 되게 중요한 책이에요. 그리고 이제 이런 그 과정과 절차를 거쳐서 이해하게 됐는데 그거를 제가 표로 하나 이렇게 만들어 놨습니다. 환경 용량이라는 게 무슨 개념인지 모르는 분한테 이거 설명해 놓으면 어렵죠. 환경 수용력의 개념,
요거 이해가 안 된다면 다시 이제 이해하고 오셔야 되는데 앞부분에서 약간 설명이 된 부분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 지속 가능한 산림 경영은 자 이제 구분 과거의 산림 경영이 어땠고 현재는 이렇게 가야 된다. 사실 과거에 이런 식으로 해서 관주도의 사업이 됐다면 이제는 민간 주도의 사업이 돼야 된다. 근데 아직 방향을 모르겠어. 내가 여태껏 이렇게 숲에서 남들의 눈에 안 띄는 곳에서 내가 하고 있는데 니들이 왜 이렇게 얘기하는 게 올바른 정책 결정자의 입장인지 아니면 원칙 차원에서 내가 그걸 다시 뒤집어야 될지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수준을 넘어서지 못하면 어떻게 보면 5급, 4급, 3급 이렇게 올라가시는 것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야심이 있는 분들은 이런 것에 대한 확실한 윤리적인 책임, 국제적인 정책, 지구 환경적인 정책 이런 것들에 관심을 가져야 돼요. 그런 차원에서 읽어보시면 상당히 흥미로운 내용이 됩니다. 그래서 지속가능한 산림 경영에 대한 견해는 다목적 산림 이용과 다목적 이용, 다자원 산림 경영. 자, 이게 다른 책에 나온 것들을 제가 다 요약을 해놨어요. 3 다음에 이제 뭐 기역, 니은, 디귿 이렇게 바꿔야 되는 건데 자, 목차는 약간 문제가 있네요. 이 부분에 좀 이해하고 봐주시고요. 이 부분은요. 도표화해서 조금 더 볼 필요가 있어요. 우리가 다목적 산림 이용이 자 이렇게 해서 숲을 이렇게 해서 관리하자는 건지 이렇게 해서 이만큼 쓰고 이렇게 해서 이 기능으로 이만큼 쓰고 이 기능으로 이만큼 쓰고 이렇게 해서 겹치는 부분도 있게 하자는 건지 경계선을 분명하게 하자는 건지 이렇게 개념을 읽으면서 잡으면서 보시면요 확실하게 이해하실 수 있어요. 그래서 이거 약간 개념상의 차이가 있는데 텍스트를 읽으면서 도형화 한번 해보세요. 네, 그러면 잘 외워져요. 제가 이 수업은 지금 빨리 읽고 지나가는 거라 그렇게까지는 못하겠어요. 그 다음에 여기 리우 환경선언 굉장히 중요한 협약이죠. 리우 데자이노 1호 예, 브라질의 수도에서 있었던 곳이고 강가에 있는 도시라는 뜻이라는데 그런 면에서는 뭐 대부분의 수도들이 다 강가에 있죠. 예전에는 필리핀의 수도 마닐라도 그렇고 따갈로그어라는 말 자체도 강가에 사는 사람들의 말이라는 뜻이래잖아요. 우리나라 예전에 신라의 수도 경주 어디 있어요? 형산강 그리고 그 입구에 어디 그 포항이 있고 지금 서울에서 한강 거쳐서 인천 나가는 식으로 이제 그런 식으로 있는 거죠. 대동강 평양에서 대동강 거쳐서 이렇게 개성에서 이런 식으로 다 연결이 돼 있어요. 그런 도시에 관한 얘기고 아젠다 22 의제 21이 무엇인가? 그래서 구체적인 행동 계획이다. 국가적인 행동 계획 그리고 이제 저기 정부 차원에서 또는 지방 정부 차원에서 그래서 의제 21, 지방 의제 21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럼 지속 가능한 산림 경영을 얼마나 하고 있어? 평가하자는 거죠. 기준과 지표로. 그래서 기준이 되는 거 7개. 기준 안에 지표 어떤 게 있겠어요? 그래서 지속 가능한 산림 경영의 평가가 가능한 주요 조건들을 기준이라고 하고 달성 가능한 사원들, 주요 인자들을 나타낸 것들이에요. 그러니까 생물 다양성 이러면 수종 또는 침엽수림, 화렵수림 이런 것들이 지표가 될 수 있겠죠. 이제 그런 것들을 얘기하는 겁니다. 기준과 지표는. 그래서 7개 기준, 12개의 기준, 77개의 지표 이런 식으로 세부적으로 나눠져 있는 것도 있고요. 여기서 우리가 제일 핵심적으로 봐야 되는 건 뭐예요? 몬트리올 프로세서. 얼마나 중요하면 UN 산림 포럼하고 비교해 보래요. 자, 공통적으로 있는 거 뭐뭐 있죠? 생물 다양성 다 있는데 차이점. 뭐가 차이가 나나요? 사회 경제적 생물 다양성 산림 자원의 규모. UN 산림 포럼에서는 산림 자원의 규모라는 걸 넣고 여기에서는 생태계의 생산력이라는 걸로 차이가 나요. 두 개만 차이가 나죠.
이런 차이들을요, 이 표를 만들어 보면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과거에 이제 이런 것들이 시험에 출제가 됐기 때문에 자, 두 개 표를 비교해 놓고 우리한테 중요한 건 뭐라고요? 우리의 지속 가능한 숲의 기준과 지표는 얘를 쓰고 있으니까 이거 그대로 쓰고 있어요. 산림자원 조성관리법 앞에 이게 다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 ITTO 이제 무슨 건지 열대 목재 기구죠. 그다음에 환경 관련 국제 협약 다양하게 많이 있는데 요런 것들이 있다. 기후 변화, 생물 다양성 가장 큰 두 개의 축이죠. 사막화 방지 협약, 이제 몬트리올 의정서. 몬트리올 의정서하고 몬트리올 프로세서는 구분하셔야 돼요. 그리고 런던 협약은 폐기물 협약이다. 그 지구 환경 문제는 사실 되게 복잡하게 많이 됐어요. 근데 그거를 싹 요약을 하면 요 정도예요. 그리고 이제 현재까지 이어놓으면 되겠죠. 객관식 시험 문제 한번 이게 출제된 적이 있었는데 호주에서 나온 제일 중요한 건 우리 숲에서는 생물 다양성 협약과 기후 변화 협약이에요. 지금 기후 변화 협약 때문에 이제 신무역 장벽이라 그래서 이제 각종 규제들을 기후 변화 협약에 의해서 규제를 해요. 생물 다양성 협약으로 규제하는 거는 크게 많지 않아요. 생물 다양성 협약으로는 그냥 ABS Access to Genetic Resource and Benefit Sharing 생물 다양성 협약에 관련된 것은 요거 하나로 압축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규제할 수 있는 사항이 많지 않다는 거죠. 특히 무역이나 이거에. 근데 기후변화 협약은 산업의 규모, 숲의 규모 이런 것들을 다 특히 산업 생산에서 가장 중요한 철강, 정유화학 이런 것들이 다 기후변화 협약하고 관련이 있어요. 이산화탄소를 많이 배출하는 산업이거든요. 그러니까 그게 지금은 엄청 중요해졌다. 그 중에서 교토의정서 이제 옛날에 시험에 많이 나오던 거죠. 교토의정서의 이제 세 가지 체계 그리고 교토의정서에서 인정된 탄소 흡수원으로 인정된 산림활동 얘도 무지하게 중요합니다. 교토의정서에서 숲으로 보는 거 우리나라 탄소 흡수원법에서 이 숲으로 보는 규모 10배 차이 나죠. 기후변화 협약이 리우에서 시작해서 어디까지 진행이 됐냐면 프랑스 파리 2022년까지 오면서 큰 변화가 있었을까요? 자, 몇 가지가 있긴 해요. 근데 일단 여기까지 큰 변화별로 해서 큰 사건별로 해서 이렇게 넣었고요. 요거 아직도 시험에 가끔 출제되는 내용입니다. 근데 더 중요하게는 지금 신기후 체제 지금 들어와 있기 때문에 요거 더 잘 이해하셔야 돼요. 과거에 머물지 마시고. 그래서 여기 파리 협정과 교토 의정서를 개념상 좀 비교를 해놨습니다. 과거에서 현재로. 요거 이해를 하나하나 다 하셔야 되는데 지금 여기 이 수업상에는 약간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 파리 협정의 핵심이 뭐예요? INDCS고요. INDC Intended Nationally Determined Contribution 조항이 여러 개니까 여기 이제 GCF가 어디에 설립됐어요? 인천에 GCF. GCF가 있고 GEF가 있어요. 구분해 주셔야 돼요. 생물다양성 협약에서는 이제 핵심 내용이 생물다양성의 정의 여기 이제 나고야 의정서에서 전통 지식이라는 게 들어갔고요. 생물다양성 협약의 핵심은 요겁니다. 요거 자원 이용자와 자원 제공자의 차이 구분해 주시고 뒤쪽으로 넘어가면서 나고야 의정서 되게 중요하죠. 근데 우리 시험에서는 난이도 있는 문제들이 잘 출제가 되지 않았어요. 카르타헤나 의정서는 유전자 변형 생물체에 대한 협약이고요. 뒷부분 쭉 한번 읽어보시고 공부해야 될 거 되게 많죠. 이 부분은. 근데 이 부분 지금 이제 이 부분도 출제가 자주 됐던 부분입니다. 산림탄소 상쇄제도. 오프셋이죠. 상쇄, 오프셋. 옵셋 인쇄라고 하는 거하고 똑같아요. 이쪽 면에 이렇게 붙어 있던 게 이쪽 면으로 이전해서 여기는 없어지고 이렇게 붙어 있는 거를 옵셋. 한쪽에서 다른 쪽으로 이전해 가는 거예요. 상쇄라는 게.
그러니까 한쪽에서 생산하는 걸 다른 쪽으로 붙여가는 이런 게 이제 상세인데, 자 이제 과거에 있었던 거 감축 실적령과 사회 공헌형이 있었고 여기 거래형 비거래형이 있었는데 이제 이렇게 그냥 구분 없이 이렇게 바뀌었습니다. 크레딧형 뭐 이런 것들이 있고요. 뭐 공무원 시험, 기술사 시험, 기사 시험 다 공이 출제돼야 되는 건데 공무원 시험에 주로 출제가 되고 7급에서 이제 주로 서술이 되죠. 고시 보실 분들도 5급 보실 분들도 1년에 산림청에서 매번 두 분씩 뽑고 서울시에서 가끔 뽑아요. 그런 분들은 이런 거 필수 이해하셔야 돼요. 되게 중요하거든요. 앞에 나왔던 표를 다시 자, 사업의 유형별로 다시 하나 만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앞에서 외우고 나면 뒤에서 조금 더 쉬워져요. 모든 공부가 그렇습니다. 이명박 대통령 때 만들어진 저탄소 녹색 성장 기본법이고요. 거기에 의해서 중요한 내용, 산림경영 인증제도에서 지금 우리한테 중요한 건 얘가 더 중요해요. 왜냐하면 임업진흥원에서 여기하고 협약을 맺어가지고 국내 산림인증제도를 새로 만들었어요. 근데 아직도 여기서 인증을 받는 데들이 있어요. 국유림 사업소 중에서. 어딘지 얘기 안 할래요. 알아서 하세요. 담당 가시면 바꾸세요. 과거에 이제 그 관례대로 자꾸 이렇게 내려오는 것들은 끊을 필요가 있습니다. 쓸데없는 비용이죠. 산림 경영 인증과 COC 인증이 약간 다르죠. 그래서 이제 개념상으로 이해를 잘 하시라고 이렇게 표시를 해놨고요. 국내 한국형 배출권 거래제, 그리고 임업진흥원 홈페이지 가면 잘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 임업진흥원에서 참 정리를 잘 해놨어요. 여기 산림관리협회가 자꾸 시험에 나오는데 저는 이제 그만 좀 출제해 주셨으면 싶어요. 왜냐하면 앞으로는 이제 PEFC 인증 쪽에 이제 집중해서 이렇게 봐야 될 것 같고요. 자, 여기 이제 나머지는 쭉 한번 읽어보시면 이런 흐름으로 가고 있구나. 이제 탄소 배출권이라는 게 이런 거구나. 그리고 탄소 배출권은 톤 CO2 개념으로 이제 개당 이제 얼마 이렇게 나가게 되죠. 1톤에 요즘 이제 4만 원에서 한 6만 원 이렇게 되는데 이거 가격 올리자는 얘기들이 많죠. 그 얘기는 뭐냐면 무역 장벽을 올리자는 얘기하고 똑같아요. 현재 상황으로는 특히 우리나라 같이 수출 주도형 국가들은 문제가 많이 되죠. 이거 되게 중요한 개념입니다. 개도국에서 과거에 ARCDM 현재는 산림이 아닌 곳에 이제 신규조림, 재조림, 식생복구 하자는 얘기가 여기에 포함된 거고요. 실제로는 REDD 플러스를 운영하는 운영이에요, 운영. 그래서 요거 시험에 난이도 있는 시험에 계속 출제가 됩니다. 표 별이 5개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신뢰성 확보 모니터링 시스템도 별도로 이렇게 구분하게 되어 있고요. 자, 측정 대상이고 여기는 중요합니다. 뭐 다 중요하지만 특히 이 챕터 전체가 중요하지만 특히 이런 것들이 중요하고요. 여기에서 자꾸 시험에 나옵니다. 기술사 시험에도 이산화탄소 흡수량 계산하십시오. 이제 이거 계산식 어떻게 합니까? 하는 이제 문제가 나왔었는데 어렵지 않아요. 조금 보고 나면. 그리고 이제 일반적인 수치까지 제시가 됐습니다. 이제 보고 이제 이런 것들이 어떤 개념을 갖는지 흐름을 보시면 측정한 다음에 보고를 해야 되죠, 그죠? 예. 측정 모니터링 보고 이런 거에서 이제 개념을 잡으시면 되고요. 기준선은 어떻게 설정하는지 그래서 이 도표 이해 잘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검증 절차를 거치죠. 그래서 이 탄소하고 관련된 그러니까 산림 ARCDM 사업은 이 CDM 클린 디벨롭먼트 메커니즘은 교토의정서에 의해서 태어났지만 사전에 이루어졌던 것도 인정해 준다는 차원에서는 굉장히 그 중요한 사업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그 사전에 있었던 것 중에서 제일 큰 게 이거예요. 신규조림, 재조림 줄여서 AR
이라고 되죠. Afforestation and Reforestation. 이렇게 해서 보시고요. 요거 이제 국가승인기구 DNA, DOE 이런 개념도 좀 같이 봐두셔야 됩니다. 그리고 신규조림, 재조림이 산림탄소 흡수를 어떻게 하냐, 시간 대상에서 흡수량의 변화 이런 걸 이제 그래프로 나타낸 거고요. 어려운 그림 아니죠. 그래서 요거 앞에 나왔던 도표인데 다시 중간에 보고 또 뒤에 보니까 어떠세요? 느낌이 이제 달라지셨나요? 그럼 공부를 잘하고 계신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나 지금 잘하고 있어. 그리고 이제 ARCDM에서 이제 종류를 이제 누출, 추가성 이런 게 어떤 개념인가? 요 용어도 난이도 있는 시험에서 자주 출제가 됐죠. 그래서 이제 뒤에 나오는 이런 그 사업들의 이제 흐름, 이제 국제법이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지 이런 거고요. 적응성, 노출 여기까지 해서 이제 보시면 이제 조금 이제 뒤쪽에 가면 이제 3차 대책 이런 세부적인 것까지는 안 하셔도 되는데 큰 구분에서는 다 보셔야 될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 기후변화 생물 다양성하고 관련된 우리 환경 정책을 결정함에 있어서 어떻게 보면 산림청과 또 지방자치단체 숲을 관리하는 이 주체들이 되게 중요하거든요. 그 역할. 그런데 그 중요한 역할을 단순 과거 사업을 답습하는 형태로 하게 되면 이 정책이 어떻게 돼요? 국민들한테 외면받고 이 세금을 낭비해가면서 왜 이렇게 사업을 하시죠? 이런 얘기를 듣게 되죠. 그렇게 안 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이런 이 숲에 대한 어떤 윤리적인 책임 이런 것들까지 내가 좀 염두에 두고 책을 보시면 조금 더 사명감이나 이런 것들이 생길 수 있습니다. 그러면 내가 하고 있는 일이 즐거워지겠죠. 이 단원이 사실 좀 머리 아프고 까다롭습니다. 그래서 제가 한 방에 끝냈어요. 이런 단원들은 여러 시간에 걸치면 오히려 더 많이 피곤하실 거예요. 자, 이렇게 해서 16차 시를 마치고 다음 시간 17차 시에서 해야 될 내용이 이제 산림 지리 정보 시스템입니다. 이 부분도 이제 시험에 나오는 부분이 딱 정해져 있죠. 그 부분을 다음 시간에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